어느새 책장으로 간 태수가 거기에 네, 꽂혀있는. 좋습니다. 네. 저는 퇴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켜져 있고요. 켜져 있고. 좀 켜져 있고.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서 제가 나온 영상에 나온 저를 봤는데 말도 엄청 더듬고 그리고 목소리도 소리도 그 원래 이 마이크로 해서 영상을 음성 딴 걸 그 영상에 입히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올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음성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짧더라도 조금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음성과 영상을 좀 합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영상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원래 이렇게 하루에 한 챕터씩을 꼭 읽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하는 거랑 이제 올리는 거, 뭐 인코딩하는 거, 파일 올리는 거 되게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올리는 것도 제가 장비도 그렇고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4~5시간씩 걸려서 그런 거를 모르고 시작을 해서 알아가면서 지금 올리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 성장해가는 모습들 같이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그 배터리가 다 닳아서 영상이 그 중간에 끊어졌어요. 제가 그 뒤로 한 6장을 혼자서 꺼진 핸드폰을 보면서 읽었는데 제가 그 나머지 부분들과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다고 한 원챕터의 끝까지 오늘은 읽어드리고 오늘은 영상을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렇게 좀 짧게 진행될 거고요. 보너스 영상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편집은 아까 보셨던 정 PD가 편집을 했고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재미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태수가 이제 주인공 집으로 놀러온 그런 장면까지 끝났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끝난 그 다음부터 읽어드릴게요. 태수는 학교 상담실 용어를 빌리자면 귀국 청소년이다. 중3 때 미국 서부의 한 도시로 유학을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다. 그곳 친구들한테서 처음으로 힙합을 알게 되었지만 한국 힙합을 접한 이후로는 점점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 곡만을 들었다고 한다. 힙합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귀에 욕밖에 안 들어와. 남생? 코믹스네. 좋지. 어느새 책장으로 간 태수가 거기 꽂혀있는 만화책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을 꺼낸다. 나는 가진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갖기 위해서는 오래오래 용돈을 모은다. 이를테면 운동화들, 나이키 에어포스 원, 아식스 오니츠카 타이거, 반스 어센틱, 그리고 컨버스 같은 것들이다. 되게 박스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 후쿠모노 노부유키의 도박 묵시록 카이지 시리즈도 내가 아끼는 물건 중 하나이다. 책장이 구겨지는 게 싫어서 넘길 때 손가락에 침도 묻히지 않고 잠시 덮어둘 때에도 펼친 그대로 덮어놓으면 책장 사이가 벌어질까봐 보던 페이지를 외워버린다. 딱 한 번 학교에 가져갔다가 짝이 하도 졸라 마지못해 빌려준 적이 있다. 돌려받고 보니 책장 여기저기에 스낵이 묻어나온 기름이 배고 지문까지 선명한 손자국이 나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갖고 가지 않는다. 빌려달라면 거절도 못하고 깨끗하게 보라고 당부하지도 못하는 성격이니 욕을 먹기 싫어하던 나는
아예 피하는 수밖에. 태수가 내 침대에 엎드려 카이지 시리즈를 독파하는 동안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그의 mp3에 든 음악을 듣기 시작한다. 소년을 위로해줘를 부른 G 그리핀은 아직 정식 음반을 내지 않은 인디 래퍼다. 16곡이 들어있는 믹스테이프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었을 뿐이고 고등학생이란 것 외에는 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별로 없다. 는 게 태수의 설명이다. 믹스테이프는 유료로 못 팔아. 배경음악으로도 못 올리거든. 나도 친구 블로그에서 처음 듣고 포털 가서 다운받았지. 자, 여기서부터 다 G 그래핀이야. 인조이. 또다시 가슴이 뜨기 시작한다. 리듬에 따라 고개를 조금씩 까딱거리며 금세 노래에 빠져든다. 아, 맞다. 갑자기 태수가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머리통을 감싸쥐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다. 나는 헤드폰을 벗어들고 태수를 바라본다. 오 마이 갓잼, 완전 망했다. 뭔데? 내 동생도 우리 학교 다녀. 우리가 1학년인데 그 아래가 있다고? 덕호 태순도 1학년이거든. 내가 피식 웃는다. 무슨 이름이 그래? 원래대로라면 태수는 고2라고 한다. 미국에서 10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돌아와서 고1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대충 나보다 한 살 많았네? 형님이니까 쿨하게 하던 대로 하셔. 그나저나 생각이 난 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켠 뒤 태수가 액정 화면을 보며 중얼거린다. 엄마가 전화 꽤 했네. 분명 동생이랑 같이 다니게 돼서 잘 됐다 뭐 그런 걸 거야. 암튼 뭐든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하냐니까. mp3를 챙기며 태수가 노래를 흥얼거린다. 나도 유치원에서 부르곤 했던 내 동생이라는 동요. 그런데 후렴만 부른다. 오빠가 부를 때는 독고태순, 오빠가 부를 때는 독고태순, 오빠가 부를 때는 독고태순, 랄라라랄라라. 태수가 간 뒤 나는 만화책을 제자리에 꽂고 우편물을 거실 탁자에 갖다 놓는다. 사진 엽서만은 그냥 갖고 들어온다. 뒷면에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있다. 카프카라는 사람이 바닷가에 놀러가서 친구와 찍은 사진이다. 수영복 차림에 어색하고 수줍은 표정인데도 눈빛이 쏘아보는 듯 강렬하다. 나는 엽서에 빽빽히 적힌 작은 글씨를 읽는다. 카프카 기념관에서 이 엽서를 사고 강가에 나가 백조를 봤어요. 몹시 시끄럽고 몸집이 크고 발은 장화를 신은 것처럼 검고도 투박해요. 언젠가 백조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선배 그리핀 이야기가 떠올라서. 벤치에 앉아 엽서를 쓰고 있어요. 잘 있나요? 채영. 아침마다 mp3 알람으로 잠에서 깨어난다. 머리맡에 놓아둔 헤드폰을 끌어다 쓰고 음악을 들으며 한참 동안 그대로 좀 더 누워있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간. 실컷 늦잠을 잤지만 바쁜 일은 하나도 없다. 약간 배가 고프고 머리는 찬물처럼 맑고 이따금 메타세카이어 나무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망충망을 통과해 들어와서 서늘한 깃털처럼 가볍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나무 몰딩의 간결한 선. 그리고 귓가에는 G 그리핀. 그의 목소리는 높지만 부드럽다. 빠르면서도 속삭임처럼 깊게 스며들어서 마음속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두드린다. 마치 푸른 해안과 바위 틈을 드나들며 부서지는 흰 파도의 영상을 빠르게 돌린 필름 같다고나 할까? 그 플로어를 따라 내 심장이 똑같은 박자로 뛰어오르다 내려앉았다 하는 기분이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모든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같다. 설레고 벅차면서도 편안하다. 벽에 희미한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지? 일어나서 자세히 보니 연필로 그린 그림 같은 것. 지우개로 꼼꼼히 지운 모양인데 희미하게 형태가 남아있다. 내 지구본의 2배 정도? 꽤 크다. 처음엔 횃불인 줄 알았지만 부리 형태가 있는 걸 보니 새에 펼친 날개인가? 이 방의 전 주인이 그려놓은 낙서일 것이다.
이 위치에 그리려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낙서란 마침 만만한 빗면이 있어 마침 적당한 필기구가 있고 심심하거나 지겹거나 시간이 많거나 장난기 혹은 아기가 있거나 전화를 받을 때 하는 것 아닌가? 굳이 불편한 자리를 택해서 그 자리에 낙서를 하는 건? 무심코 나는 반대편을 본다. 그렇군. 바로 맞은편은 거울이 있는 자리이다. 거울에 비치게 하려고 그랬나? 그냥 잘 보이는 곳에 그려 넣었으면 될걸. 왜 굳이 거울 속에 비친 새의 그림을 보려고 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나는 그에 대해 꽤 많은 걸 알고 있다. 나와 비슷한 거울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체코까지 여행을 가는 채영이라는 후배가 있고 창을 올려다보는 여자애와 관계가 있으며 거울에 새의 영상이 비치도록 낙서를 하는 괴상한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헤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한다. 음악을 좋아했을까? 그리고 또 생각한다. 왜 자꾸 그의 그림자가 내 주변을 어른거리지? 이제 뭘 또 알게 되는 걸까? 하긴 그러거나 말거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다.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연필을 집어들고 낙서가 있는 자리로 간다. 마치 숫자 점을 이어 그림을 완성하듯 지워진 낙서를 희미한 선을 따라 덧그려 본다. 새의 모양이 확실하게 잡힌다.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가 선다. 내 머리 꼭대기에 날개를 활짝 펼친 새가 올라가 있다. 새는 마치 등 뒤에 어딘가에 날아오르는 것 같다. 하지만 까치발로 서보니 달라진다. 내 몸에 날개가 달려있다. 불이 높이를 넘도록 키가 큰 사람이라면 새의 날개는 그의 어깨에서 뻗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거였나? 날개를 달고 싶어서? 거울 속에 날개를 펼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며 그는 상상했던 걸까? 언젠가 두 어깨의 날개가 완성되는 날 거울을 깨고 날아올라 저 창을 빠져나간 뒤 메타세카이아 나무와 두 개의 길을 지나고 우리 학교 지붕을 지나 도시의 하늘로 그리고 푸른 광선을 내뿜는 낯선 별들을 통과해서 그 너머 우주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누굴까? 핸드폰이 울린다. 보나마나 태수겠지. 액정화면에 미나씨 남친이라는 글자가 뜬다. 맞네, 태수. 내 전화기를 가져가 제 손으로 이름을 다시 입력하더니 이거였군. 자기 집의 동호수를 알려주며 태수가 말한다. 엄마가 점심 먹으러 오래. 우리 엄마 음식 순전히 혼자 힘으로 그렇게 맛없게 만드는 거거든. 그거 빼고 감동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기대는 마시고. 태수네 집에 가는 건 처음이다. 일요일인데 식구들 모두 있는 거 아니야? 남의 집에 가는 건 익숙하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술집 출입은 좀 했지만 남의 집을 방문한 적은 거의 없다. 집에 놀러갈 만큼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몇 명 안 되었고 유치원 때인가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옆동아이가 내 이름과 주소가 새겨진 은팔찌를 한번 해보더니 그대로 갖고 가버린 적이 있었다. 엄마가 가서 찾아오라고 말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해. 알았지? 당당하게. 팔찌 주인은 너잖아. 나는 오랫동안 그 집 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을 뿐 결국 벨조차 눌러보지 못했다. 빈손으로 돌아오며 엄마를 원망했다. 이런 일은 되게 엄마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엄마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서 나를 직접 보낸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짐작이 틀리진 않을 것 같다. 아파트 위층 베란다에서 물청소를 하는 바람에 널어놓은 이불이 다 젖어도 밤늦도록 천장에서 왕복 달리기 연습을 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려와도 엄마는 남의 집 배를 누르지 못해서 그냥 참고 만다. 나보다도 마음이 약한 신민아씨. 어딜. 유치원생 아들을 앞세우려 하시다니.
어느 취한 날 엄마는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결혼한 뒤 완전히 내가 싫어하고 경멸하는 타입의 여자가 됐었어. 그러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는 걸 길밖에 없었거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거나 실패자가 되거나. 사람들은 그런 걸 불행이라고 말하지. 나 자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남들 대하는 게 더 겁나더라. 타인과 나를 조율하는 일은 정말 어려워. 서툴다는 걸 남들이 다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들어오지 않는 밤마다 엄마는 갓난아기인 내 두 손을 꼭 붙들고 연인처럼 마주보며 잠이 들었다고 한다. 내 팔이 조금 길어지자 베개를 베고 그 아래쪽에 아기의 팔을 두른 뒤 서로의 얼굴을 꼭 붙인 채 잠들곤 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는 악몽을 많이 꾼다. 불면증도 대부분 그 때문이다. 엄마에게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방문 예절에 대해 떠올려 본다. 아버지는 뭐 하시니? 태수 엄마가 이런 식으로 묻진 않겠지. 태수가 우리 집 상황을 미리 말했을 테니 설마 이혼은 하셨니? 라고 묻는다면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가서 진짜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줄만 알았던 것은 아닐까? 나는 물론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도 모르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나간다. 엄마는 도토리들을 데리러 제육형한테 간다더니 아직 꾸물거리고 있다. 소파에 엎드려 이마를 살짝 찌푸리고 백화점 사회보를 넘겨보는 중이다. 역시 탱크톱에 쇼팬츠 차림. 접어올린 두 다리를 번갈아 까닥거린다. 태수가 놀러오는 날은 저 위에 카디건 정도는 걸치지만 어머 태수구나. 옷 좀 입어주네. 아들 친구한테 이런 말은 좀 그렇지 않나? 태수도 그렇다. 아무리 신민아씨가 평소에 듣기 어려운 칭찬을 좀 해줬다 그래도 옆집 누나 같으세요. 아니 아양도 정도 것이지. 적응 안 되는 자식. 태수 집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말하자 엄마는 책에 눈을 둔 채로 응? 하고 고개만 끄덕인다. 하지만 내가 샤워를 하고 이를 닦고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마친 뒤 mp3를 챙겨 나오자 연우 잠깐만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너 운동 좀 해. 고1 여름방학 때도 키들 많이 큰데 여기 칼럼에 쓰여있어. 됐거든. 지금도 괜찮지만 옷걸이라는 게 좀 걸어야 볼만하거든. 길어야 볼만하거든. 끝말의 어강은 내 말투를 흉내낸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운동화를 신는다. 엄마가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걸어 나온다. 여름인데 쪼리 같은 거 신어보지? 발 더러워져서 싫어. 어쩜 저렇게 취향이 클래식하실까? mp3도 검은색, 나노 고를 때도 알아봤지만 나긋나긋한 엄마의 태도를 보니 순간 의심이 든다. 혹시 벌써 헬스클럽 이런 거 끊어놓은 거 아니지? 너. 엄마가 고개를 흔든다. 너한테는 달리기가 맞을 것 같아. 걷는 거 좋아하잖아. 지금 통화했는데 재욱씨가 또 마라토너 아니니 가르쳐준대. 근데 되게 재미없는 운동이라고 하거든? 태수 보고 같이 하자고 해. 고통 분담시키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고통 분담시키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재미없는 걸 왜 할까요? 나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간다. 달리기가 키 크는 운동인가? 마음 쓰는 일은 수없이 많지만 깊게 생각은 안 하는 신민아씨. 계단을 내려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아파트 밖으로 나서니 오늘도 꽤나 더운 날씨다. 그래도 겨우 세정류장인데. 엄마 말이 맞는 것도 있다. 이어폰을 끼고 그늘을 따라 걷는 편이 더 좋다. 차를 타면 어딘가 갇혀서 운반되는 느낌이 든다. 그것보다는 공기가 가득 찬 대기 속을 내 발로 걷는 게 더 자유롭고 시원하다. 하지만 달리기라니. 한두 해 전 엄마와 그 당시 애인을 따라 등산을 갔을 때도 정말 싫었지만 그건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
신발만 있으면 집 앞에서부터 운동 모드가 시작되는데 달리기에는 그런 말도 통하지 않을 테고. 등산과 달리기.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고 뛰어가면 그만큼 돌아와야 하고. 하긴 음악이 있으니 좀 다르려나? 내가 뭘 사달라고 요구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엄마는 두 말을 잃고 mp3를 사주었다. 거래까지는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 서로 공정해야겠지. 이제 내가 신민아씨 말을 따를 차례인지도 모르겠다. 태수 엄마의 음식 솜씨는 꽤 괜찮았다. 다른 집에서는 다들 이렇게 먹나? 주 메뉴는 수제비와 해물파전, 거기에 과일 샐러드와 잡채, 떡볶이까지 있다. 남의 집 식당을 구경한 적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꽤 신경 쓴 상차림일 듯. 잡채는 어제 반찬 재활용이야. 나의 감탄스러운 표정을 보고 태수가 옆에서 한마디 던진다. 태수 엄마는 그런데 말씀이 좀 많은 편이다. 태수를 뺀 가족들은 이미 점심을 먹은 뒤였다. 아빠는 이발하러 외출했고 태수와 나 둘이 먹는 식탁에 앉아 태수 엄마가 이것저것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이다.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리고 태수하고는 잘 지내라. 알고 보니 단란 가정 출신인 태수는 엄마가 내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가 먼저 나선다. Take it easy, take it easy. 태수 엄마가 학교 성적이나 가족관계나 우리 집 평수 같은 걸 물어보는 건 아니다. 잡채와 떡볶이 중 뭐가 더 맛있는지, 그리고 취미는 뭔지, 이사 오기 전에는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수제비를 더 먹을 건지, 그만 먹을 건지. 질문은 뭐 그런 것들이다. 물론 속으로는 아들 친구를 샅샅이 탐색하는 중이겠지. 뭔지 모르게 엄마는 태수를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태수는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려 하는데 그게 조금씩 어긋나 있는 분위기다. 신민아 씨는 이따금 흰 셔츠와 검은 바지 차림의 웨이터가 시중을 드는 고급 양식당에 나를 데려간다. 그런 장소에서 포크를 떨어뜨리면 금세 새로 갖다 주곤 빈 물잔은 어느샌가 채워져 있다. 편하긴 하지만 어쩐지 그곳에는 그곳만의 질서 같은 게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할 것만 같은 억압도 느끼게 된다. 식기를 올바로 사용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맛을 음미하고. 그런 일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런 태도를 지켜야만 하는 분위기가 불편하다. 공손한 대접을 받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어떤 질서를 위한 것 같고. 태순의 집에서도 비슷한 걸 느낀다. 안락하고 이곳만의 어떤 질서가 잡혀있는, 여기에서는 규칙에 맞는 정해진 행동밖에 없는. 방으로 들어오자 태수가 문을 닫는다. 다른 집에 오니 우리 집에 대해 깨닫게 되는군. 우린 되게 방문을 닫지 않고 지내는데. 태수의 방은 내 방과 달리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 침대 옆에 작은 소파도 있고 선반 위에 야구 글러브와 방망이, 탁구채, 체스판, 소형 오디오 세트, 갖가지 프라모델, 게임팩과 CD들,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액자 3개는 모두 퍼즐 조각으로 맞춘 그림들이고 구석에 세워진 일렉트릭 기타, 보면대 위에 있는 드럼스틱까지 있다. 꽤나 다양하게 살아오셨는걸? 뭐든 하고 싶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준비물을 사다주는 집안인 모양이다. 태수는 책장으로 가더니 CD꽂이에서 뭔가 찾고 있다. 뒷목에 푸른 문신이 보인다. 늘 쓰고 있던 비닐을 벗으니 확연히 두드러진다. 학기도 못 마치고 돌아왔다더니 미국에서 좀 까칠했나? 뭐 그다지 궁금하지는 않지만. 태수가 CD 한 장을 건넨다. 재킷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빠! 나 나간다! 태수가 눈썹을 올리며 시큰둥하게 중얼거린다. 그러시던지요. 돕고 태수님 모양이군. 나는 생각하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방문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 소리 지르는 태수. 갔다 와라, 독고 태순! 방문이 왈칵 열린다.
하지 말랬지. 얼굴을 내민 건 태수와 닮긴 했지만 훨씬 부드러운 선을 가진 커트머리 여자애다. 키가 약간 크고 호꺼풀에 큰 눈에 눈썹과 속눈썹 모두 유난히 진하다. 나도 모르게 교복 블라우스에 박음질된 이름표를 본다. 독고마리. 독고마리는 방 안에 있는 나를 보더니 좀 당황한 눈치다. 하지만 금세 수습한다. 아, 참 친구 온다고 했던가?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나도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다음 순간에 마리는 휑하니 문을 닫고 사라진다.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의젓한 여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순간 동급생이라는 걸 깨닫는 나. 이거 참 학교 가기도 전에 벌써 동급생을 둘이나 알게 된 거지. 쟤네 내일부터 학교 간다. 보충 시작이래. 태수가 낄낄거리는 것은 전학생이 누리는 열애의 시간이 즐거워서이다. 그것을 나와 함께 나누기 때문에 더 즐거운 건 당연하다. 나 역시 그러니까. 나는 태수의 헤드폰을 머리에 쓴다. 노래가 시작된다. 바로 이 느낌. 가슴이 뛰면서 내 몸이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고개는 까딱 어깨를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태수가 다가와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린다. 헤드폰을 벗고 쳐다보는 내게 말한다. 심드렁, 랩 좀 한다. 꽤 괜찮은데? 그때부터 헤드폰 잭을 뽑고 태수와 나는 함께 노래를 듣기 시작한다. 왜 네 맘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론을 지어. 내 앞에서는 모르는 척 꼽을 쳐둔 생각이 많은 자식이래. 날 맘대로 판단하고 그걸 비껴가며 모두가 가식이래. 반복되는 후크 부분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준비됐어? 하는 눈짓을 교환한다. 높은 목소리 랩은 내가 한다. 고개를 옆으로 한껏 기울이며 빼고 몸을 흔든다. 상관마!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듯 이츠 트위스트! 그 다음은 묵직한 저음으로 태수가 화답한다. 두 팔을 벌리고 고개는 빠르게 끄덕끄덕. 인생은 내 안의 freedom. It's twisted. 난 너로서 움직여. 노래를 부르며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 여름, 그래 나에게도 온 거야. 멋진 신세계. 웬일인지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 책상 앞에 앉는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 즐겨 자키 클릭. 힙합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킷 사진 대신 올라온 G 그리핀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본다. 그리고 다시 온라인 사전 검색. G 그리핀은 독수리의 부리와 날개와 발톱, 거기에다가 사자의 몸을 가진 상상의 동물이다. 눈은 몇천 리밖에 내다보고 부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다. 깃털을 휘두르면 큰 폭풍이 일어난다. 폭풍의 날갯짓과 함께 등장하고 사라지는 황금의 파수꾼. 멋지다. G는 뭐랄까? 갱스터? 태수말로는 G-Fla, G-Soul, G-Slow, G-Unit, G를 붙인 뮤지션 이름이 꽤 많다고나 하니까. 서랍을 연다. 그 안에 들어있던 카프카의 사진 엽서를 꺼내본다. 민기훈을 선배라고 부른다면 채영이라는 애는 우리 학교 1학년이겠군. 벤치에 앉아 썼기 때문인지 글씨가 좀 삐뚤빼뚤하다. 민기훈이 들려준 그리핀 이야기. 뭐야, 그리핀이라는 상상의 새에 대해서 나 빼고 모두가 다 아는 건가? 내가 그렇게까지 무식했나? 근데 민기훈의 그리핀이 설마 G 그리핀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하다. 어느 모로 보나 모범생인 민기훈이 최신 가요도 로그음악도 아닌 언더 힙합을 즐긴다면 뭔지 몰라도 안 어울린다. 그런 애들이 G 그리핀이 들려주는 상처받기 쉬운 소년의 내면 이야기에 공감할 리도 없고 말이지. 마이너나 언더에 대해 뭘 알겠어.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G 그리핀을 검색해본다. 검색 결과가 그리 많지 않군. 대중음악 평이 실린 웹진을 어렵게 찾아낸다. 그런데 조재욱? 재욱 형이 쓴 글이 있다. 제목이 아버지 힙합 좀 듣자니까요 1이다. 클릭. 1990년대의 10대 후반을 보낸 나는 한동안 서태지에 열광했다. 아버지는 그게 영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나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라면 일단 배척부터 하고 보는 것이 어른들의 속성이니까. 멜로디도 없이 그 많은 가사를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아이들의 음악을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릴 적부터 나는 아버지가 틀어놓은 음악을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유난히 참을 수 없던 것이 오페라였다. 뭔지도 모를 연극 대사 같은 소리를 주저리 읊어대는 레치타티포 사이사이에 이따금 아리아가 한 곡씩 등장한다. 한편의 오페라에 들어있는 아리아는 기껏해야 20곡이다. 그걸 듣자고 아버지는 무려 2시간 넘게 소파에 기댄 채 이태리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음이나 마찬가지인 이태리어 레치타티보를 끈질기게 견뎌냈다. 그 같은 방법 학습의 결과인지 나 역시 은연중에 아버지처럼 선율 없이 음악 없다는 고정관념에 빠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힙합을 접하기 전까지의 일이다. 힙합을 듣기 시작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2시간이 넘는 지겨운 오페라를 즐겨 듣던 아버지가 불과 5분짜리 힙합과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중적으로 성공한 힙합 곡들 중에는 샘플링 덕을 본 곡들이 여럿 있다. 한 예로 다이나믹 듀오의 링마벨이 그렇다. 이 곡의 심플링된 원곡 링마벨은 1979년 아리타 워드가 처음 발표해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누구나 귀를 만족시키는 선율이라는 뜻이다. 오페라로 친다면 최고의 아리아 중 하나로 꼽힐 만한 하다. 오페라의 레치타티보를 랩 부분이라고 하고 아리아를 샘플링한 멜로디라고 대입할 수 있다면 힙합과 오페라는 형식면에서 닮아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오페라의 랩인 레치타티보는 아리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율을 위해 존재한다. 반대로 힙합에서는 랩 그 자체가 음악의 존재 이유가 된다. 선율 따위는 사실 없어도 그만이다. 나는 여전히 음악에서 선율이 가진 힘을 부정하지 않는다. 교과서에는 음악의 세 요소들, 리듬, 선율, 화성이라고 가르치지만 9명이 뛰는 야구에서는 투수가 중요하듯이 음악에서도 선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힙합은 선율에 의존하지 않는다. 가장 막강한 선율을 배제해버린 채 음악의 완성을 추구하는 배짱이라니.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힙합의 혁명성이다. 혁명성 하는 순간 눈앞이 밝아진다. 저녁 어스름의 가로등이 일제히 켜진 느낌이다. 뒤집고 무너뜨리고 바꾸고 부정하고 고치고 버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감으로써 그냥 내가 나일 수 있는 세계. 이 세계에는 더 이상의 상처가 없다. 더 이상 비겁해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약하지 않다. 혼자가 아닌 거다. 내가 재욱형의 글을 읽게 될 줄은 몰랐다. 거봐, 좋은 머리는 이런 데 사용하는 거지. 잘난 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지금 와서 말이지만 잘난 체 한다고 느끼는 건 나 자신이 그동안 나와 동등해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재욱형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머리부터 비꼴 준비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똑같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인데 나 서울대 다녀. 이건 잘난 체고 나 그저 그런 데 다녀. 이건 뭐 상관없고 하는 식이 아닐까?
나도 참 이러다가 재욱 형이 달리기를 가르쳐준다고 하면 손잡고 따라 나가서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지. 마우스에 손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나는 살짝 콧등을 찌끄린다. 뭘 복잡하게 생각하려 해. 나 사춘기잖아.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심 같은 건 공인인증서나 마찬가지라고. 그러고 보니 창밖의 아침 기척이 좀 낯설다. 전에 없이 시끌벅적하다.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올린다. 줄지어 등교하는 교복 차림의 학생들. 아참, 그랬지. 독고말이. 오늘 보충학습 시작 날이군. 내 방에서 보이는 두 개의 길. 길에 따라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 메타세콰이아 나무의 바깥쪽 길에는 보통 등교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짝을 지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고 혼자 걷기도 하고 그 사이로 자전거가 지나가고, 하지만 화단이 있는 안쪽 길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거의 담배를 피우며 지나간다. 그늘질 흙길 여기저기에 마구 꽁초를 벌이면서. 바깥길의 학생들이 대체로 차림새가 단정한 데 비해 안쪽 길 학생들은 머리 모양새에서부터 바지통, 치마 길이, 걸음새가 한눈에 보기에도 개성파다. 나는 바깥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내린 뒤 칸살 하나를 올려 그 틈 사이로 한참 동안이나 아이들을 내려다본다. 보충학습이 즐거울 리는 없지만 그래도 제잘거리며 줄지어 가고 있는 여름 아침의 풍경은 생기 있어 보인다. 이제 다음 주면 더 저 대열에 끼게 된다. 나도, 태수도. 문득 나는 블라인드에 눈을 바짝 갖다 댄다. 안쪽 길이다. 짧은 단발과 창백한 얼굴, 무표정함. 그 애가 입은 흰 교복 블라우스 깃의 푸른 줄과 체크무늬 리본이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약간 긴 듯한 남색 스커트 아래 하얀 컨버스. 한쪽 손으로는 가방의 어깨를 끈을 잡았고, 그리고 다른 쪽 손에는 담배를 쥐고 있다. 담배 연기가 그의 반듯한 콧날 위로 희미하게 날리고 그 애가 다시 담배를 입술로 가져가고. 뭔가 다리에다가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도토가 보드라운 검은 털을 부비고 있다. 어제 엄마가 재욱 형 집에서 데려왔었지. 나는 도토를 안아 올려 한쪽 팔에 안고 다른 쪽 손으로 다시 블라인드 칸살을 젖힌다. 그러고는 도토의 얼굴에 뺨을 갖다 대고 속삭인다. 가만히 있어봐. 보여줄게.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담배 연기가 따라가고 있다. 방심한 듯한 걸음걸이. 나는 상상할 수 있다. 마침내 그 애가 걸음을 멈추고 내 방 창문을 올려다보는 것. 그 순간 입술을 살짝 깨물고 마는 그의 슬픈 표정. 말해주고 싶다. 이제 그 애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방에 살았던 누군가가 아니라 블라인드 뒤에 있는 나라는 걸. 그리고 메타세카이아 푸른 그늘 아래 한 손에 연기가 날리는 담배를 든 채 멍하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교복 차림의 그 애. 그 애는 지금 이 순간 우리 학교와 한국과 세계와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특별한 아이라는 걸.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시간 속에 멈춰져 있다는 것을. 그 애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발버둥 치는 도토를 꼭 끌어안고 있다.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도토는 날렵하게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간다. 나도 책상 앞에 앉는다. 작은 실뭉치 같은 푹신한 발로 컴퓨터 자판을 밟으며 천천히 지나가는 도토. 그에 따라 의미를 알 수 없는 자음과 모음과 기호들이 물결을 흘러가듯 모니터에 차례차례 찍힌다. 무슨 말을 쓴 거야, 도토? 나는 계속해서 중얼거린다. 어쩐지 멍하고 가슴은 뛰고 할 말이 잔뜩 생겨버린 기분이야. 그런데 아무 문장도 떠오르지 않아, 도토.
그건 아마 내가 알 수 없는 나라의 언어인 것 같아. 그러니 그냥 이렇게 혼자 앉아서 눈앞에 떠오르는 얼굴을 오래오래 생각하고 싶어. 아무리 오래라도 절대 실증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첫 번째 챕터가 끝났습니다. 나에게도 온 거야 멋진 신세계. 태수가 등장하고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엄마가 등장하고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 새 아빠인가요? 남자친구인가요? 제욱형도 등장합니다. 앞에 에필로그에서는 결말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말이 조금은 슬픈 것 같이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움에서 느껴지는 설레임이 오히려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이제 다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부분은 나는 달리고 너를 바라보고 라는 두 번째 챕터입니다. 제가 계획하기로는 하루에 꼭 한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한 챕터가 생각보다 기네요. 단락으로 치면은 7단락으로 7개의 소단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7개씩 나눠진다고 하면 하루에 3단락에서 4단락 정도? 영상 길이로 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나오게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9챕터이니까 한 챕터당 영상 2개씩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2주 동안 이 책을 저랑 같이 읽으시게 되겠네요. 뭐 한 번에 몰아보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도 다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처음부터 이 영상을 같이 구독해 주시는 분은 아직 없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꾸준히 하게 된다면 조금은 더 부지런하게 익숙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챕터를 저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머리도 손질도 못하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영상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려면 항상 단정한 모습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챕터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챕터 기대해주세요. 소년을 위로해줘. 안녕.